이번 영상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하기엔 증거도 확보하기 어려운 댓글 부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명단을 만들어 자리에서 솎아낸 뒤 청와대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내정한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앉힌 거죠. 꼴 보기 싫으세요? 저는 그런 것보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분들을 다 구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분들 위주로 찾으면 저분들이 다 장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 안에서만 찾으니까 저분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패거리 안에서만 사람을 찾으니까 어디서 저런 사람을 구해왔나 싶은 사람들만 장관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죠.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보편적인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패거리 안에서만 권력을 나눠 먹고 장관 너 해먹고 나 해먹고 네가 좀 사람이 좀 덜 돼먹어도 우리 편이니까 시켜줄게 이런 걸 국민들이 참아주는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해당 사건의 주모자인 김은경 전 장관이 2년 징역을 받았죠. 이 사건에 앞서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는데요. 야당 후보인 문재인이나 박원순을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를 하거나 시국 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9,473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으며 특검의 조사 과정 중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인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되었죠. 복잡하죠.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문재인 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 박근혜 때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자,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조윤선이란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3대 여가부 장관이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2013년 여러 온라인 이슈에 대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댓글 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조작 의혹이 일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 효과 제고가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특허청, 산업부 등에서도 활동했으며 포털 SNS에 부정적인 뉴스가 뜨면 즉각 대응하는 것을 업무로 했다고 밝혔고 현재 해당 업체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복잡할 거 없어요. 조윤선이라는 사람이 계속 블랙리스트나 뭐나 이런 데 관여를 해왔는데 이게 3대 여가부 장관이었고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혹시 통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 같은 게 좀 아쉽게 잘 안 없죠? 되고 있죠. 예. 예. 그럼 혹시 우리나라 지금 데이트 폭력도 통계로 잡힙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정의를 규명하기 쉽지 않아서 그것 또한 어쨌든 예. 저희 그 연인이나 예. 가까운 이런 뭐 외국에서는 가까운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폭력 통계 없죠? 네. 그럼 부부 폭력 통계는 있습니까? 부부 폭력이요? 네. 예. 그 가정 폭력 부분은 조금 네,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가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실태를 모르다 보니까 대책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설사 대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구멍이 좀 숭숭 뚫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금 가정폭력 중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우리의 정책이 지금 얼마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지를 좀 오늘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가부 담당자한테 가서 저희 의원실에서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학교가 피해 아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럼 피해 이런 거를 여성가족부가 좀 학교에 전달해 줘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가부 대답이요. 학교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가서 여가부를 폭발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가위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하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제가 여가위 상임위 하면서 제일 느끼는 거고 장관님도 제일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가위 장관 자리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권을 막론하고 여가부는 이런 조작을 해왔고 이미 이런 쪽은 전문가인 수준인 거죠.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댓글 알바를 검색하면 업체 연락처나 알바의 고충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광고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알바겠지만 이게 정부의 일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진 않죠. 게다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홍보 비용으로 지출을 작성하고 하청의 하청 혹은 시민단체 지원의 명목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뒤 하청의 하청을 주어도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윤지호 사건에서 이런 비슷한 걸 겪었어요. 학습이 됐다는 거죠. 여가부는 이런 게 학습이 돼 있다는 거죠. 일반 회사를 운영하는 저도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저런 일을 주요 업무로 생각했던 저들의 수법은 아마도 지금 이런 제 뇌피셜보다 훨씬 정교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부정을 헤쳐먹는 게 아니고 내 하청업체를 통해 헤쳐먹으면 이 진상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런 투명화를 위해 많은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어디만 없냐? 여가부만 없는 겁니다. 확실한 건 댓글 조작의 증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나 폐쇄 집단일수록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여가부가 레디컬 페미니스트와 손을 잡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와 같은 선동 방식은 선거에 활용될 때 엄벌에 처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댓글 조작이 여가부 전매 특허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것도 많아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